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흡기 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흉막 질환과 종격동, 세력한 질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플루럴 이퓨전들,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질환이죠. 그래서 단순 플루럴 이퓨전과 malignant 플루럴 이퓨전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뉴모토락스, 텐션 뉴모토락스 다루고 나머지 흉막 질환 그리고 종격동 질환들은 시험에 그렇게 빈출은 아니고 쉬운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하나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순서로 정상적인 플루럴 플루이드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정상을 알아야 뭐가 비정상인지 알 수 있겠죠. 플루럴 플루이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생성을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parietal pleura의 모세혈관에서 유출된 조직액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supernatant 아니면 transnatant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일부는 폐의 interstitial space에서 유출된 조직액.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그 흉막 자체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 폐에서 생성되는 건데 이제 그게 폐 자체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고 비스럴 플루럴을 거쳐서 플루럴 캐비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폐 자체에도 림파틱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폐에는 조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장기인데 이제 그게 대부분은 자체로 흡수가 돼요. 근데 일부 이제 플루럴까지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게 플루럴 플루이드에 포함이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로는 이제 peritoneal cavity의 복수가 그 다이아프램의 작은 구멍을 통해 가지고 가슴까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이게 양이 굉장히 적지만 아사이티스가 굉장히 심할 때, 예를 들어서 리버 시로시스가 굉장히 뚜렷하다. 그래서 아사이티스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헤파틱 하이드로토렉스라고 해가지고 가슴까지 많이 올라와가지고 뚜렷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플루럴 플루이드는 파라이털 플루라의 림파틱스를 통해서 다시 재흡수가 되는데요. 플루라는 림파틱스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평상시 배출되는 양의 20배까지도 충분히 재흡수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림파틱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출이 안 된다, 그게 재흡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플루럴 이퓨전으로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플루럴 캐비티에 아주 적은 양의 플루럴 플루이드만 보일 텐데요. 이거는 사실 일종의 윤활 성분 같은 거죠. 그래서 호흡 운동을 할 때 렁하고 체스트월이 이제 딱 맞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움직이면서 서로 마찰을 할 텐데 그 마찰력을 좀 낮춰가지고 서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은 옅은 노란색, straw,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은 색깔이 나고요. 양은 0.1에서 0.2ml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엑스레이 데커비터스 뷰에서 플루이드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최소 50ml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세포가 들어있는데요. 플루럴 플루이드 어널리시스에서 세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평상시에는 메소실리얼 셀, 그러니까 그 플루라 자체의 그 심플 스쿼머스 에피텔리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떨어져 나온 거랑 그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 매크로파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림포사이트와 폴리모폴 뉴클리어 셀, 그러니까 이거는 뉴트로필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적다 그래요.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은 림포사이트든 뉴트로필이든 채 100개도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떠도 뭔가 좀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로틴은 한 1에서 2g 정도 되고요. 많아봐야 3g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반은 혈장과 비슷하게 50%, 혈장과 절반 비슷하게 알부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루럴 플루이드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LDH인데요. 이 LDH는 플라즈마 레벨의 50% 미만이어야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LDH가 그 절대적으로 그렇게 양이 많지 않게 검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플라즈마와 비교해서 플루럴 플루이드의 LDH가 50% 이상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건 정상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루코즈는 플라스마 레벨과 대략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pH는 플라스마와 같거나 조금 높다고 되어 있는데 7.4가 정상이고 보통 7.4에서 7.5 사이로 나온다. 그러면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플루럴 플루이드는 그 혈액에서 유래한 조직액 같은 것들이 주요 오리진이잖아요. 그래서 성상을 비교할 때 꼭 플라즈마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틴, 그다음에 LDH, 글루코스, pH 이런 게 정상치와 플라즈마랑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플라즈마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플루럴 플루이드 말고 눈에 보일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플루럴 이퓨전은 생기는 기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트랜스데이트, 두 번째 엑스데이트 이렇게 있는데 각각 여출액, 그다음에 삼출액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게 트랜스데이트, 트랜스데이트라 네. 그래서 이제 요 용어를 헷갈리지 않게 가끔씩 한국어로 문제를 줄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출액, 트랜스데이트란 이제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플로라에 플루이드가 쌓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얘는 플로라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전신 질환의 일부로서 발현하는 겁니다. 주요 원인은 left heart failure로 볼륨 오버로드가 생기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배어 나오는 그게 제일 흔하고요. 그 외에 뭐 nephrotic syndrome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아니면 liver cirrhosis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pleural fluid analysis 했는데 transdate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흉막 자체에는 뭔가 의미 있는 치료를 해주기가 어렵고요. 물론 물은 빼주겠지만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삼출액은 액 자체가 밖으로 줄줄 샜다 뭐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플로라에 염증이 생기거나 종양이 생기면 거기서 진물이 나와가지고 쌓이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어디 다치면 거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띵띵 붓고 진물 나오잖아요. 그게 플로라에 쌓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parapneumonic effusion입니다. 무슨 말이냐? 뉴모니아 때문에 진물이 많이 나와서 그게 밖으로까지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상적으로 중요한 게 malignant pleural effusion. 그러니까 플로라에 암세포가 퍼져 나와가지고 암이 거기까지 인베이전 해가지고 이제 암세포 자체도 동동동 떠다니고 그다음에 거기서 액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로럴 이퓨전이 발견됐을 때 어떤 진단을 할지 그 방법들을 봅시다.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upright로 frontal view를 찍는 거랑 그 다음에 병변 쪽으로 모로 누워서 찍는 decubitus view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pleural effusion은 most dependent part 그러니까 그 지금 몸 상태를 기준으로 몸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력을 기준으로 아래쪽인 방향 그쪽으로 쏠리는데요. 그래서 서서 찍으면 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요 코스토프레닉 앵글이라는 썰커스 앵글 또는 썰커스라는 곳에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부적 구조로는 코스토프레닉 썰커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엑스레이에서는 코스토프레닉 앵글이라고 하는데 요 사진 요 오른쪽을 볼게요. 그럼 요쪽은 어때요? 저기 체스트 월하고 다이어프램이 이루는 요 각이 날카롭게 뾰족하게 보이죠? 근데 요 왼쪽을 보면은 요게 각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코스토프레닉 앵글 블런팅이라고 하고 각이 둔해졌다 그런 뜻이고 이 퓨전은 그래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는 양이 좀 적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이 퓨전이 있어가지고 되겠구나라고 이제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보다도 적으면은 업라이트 엑스레이에서는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병변 쪽으로 모로 누워서 찍는 데크비터스 뷰를 찍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렁이 이제 좌우로 직경이 이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위아래로 뭔가 좁아졌죠. 그 이유는 여기 원래 고여있던 이 퓨전들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고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스트볼 위쪽에 평평하게 뭔가 쌓였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 퓨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커비터스 뷰는 양이 적어서 애매할 때 찍는 거지 이 퓨전이 많아가지고 그냥 체스피에서도 명확하다? 그럼 굳이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모든 이퓨전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흘러나오는 형태로 찍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loculated fluid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 외에는 CT나 소노도 할 수가 있는데 CT는 장점이 아주 적은 양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CT를 찍으면은 이게 트랜스데이트냐 엑스데이트냐 이것도 감별이 되고 그리고 플로럴 이퓨전이 왜 생겼는지 그 DDX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CT를 찍기로 작정했으면은 컨트라스트 CT를 찍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소노그래피는 프리 플루이드나 아니면 로큘레이티드 이퓨전을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특히 장점이 로큘레이티드 이퓨전과 솔리드 매스를 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방금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뭔가 덩어리 같은 그런 컨솔리데이티드 레전이 보이는데 이게 플루이드가 고인 거냐 아니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생긴 거냐 이거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플루이드를 뽑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 진짜 덩어리가 있는 것이냐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 소노그래피는 굉장히 빠르고 좋은 검사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액체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뽑아서 확인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늘을 찌를 때 이제 US를 가이던스로 해가지고 액체를 뽑게 되겠다. 요게 주요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플루이드의 존재를 엑스레이가 됐든 CT가 됐든 US가 됐든 확인을 하고 나면은 그걸 바늘로 찔러가지고 플루이드를 뽑아서 그 성상을 확인하는 소라센테시스를 할 텐데요. 주요 분석 대상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정상 플루이드에서는 무슨 수치가 뭐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일단 기본 검사가 돼요. 뭐냐? Gross appearance, 색깔이 어떻냐? 그 다음에 프로틴, LDH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글루코스나 pH, 그리고 셀 카운트, WBC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림포사이트나 뉴트로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요거를 기본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맞아, 특정 에티올로지가 의심된다면은 그때 아밀레이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뭐 TG, 그다음에 BNP, 뭐 크레아티닌 요런 것들, 이제 또 중요한 게 ADA, 그 TB가 감별할 때 쓰는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검사 항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나머지는 아까 정상 수치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상 수치는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고요. 요 셀 카운트에서요. 그 플루럴 플루이드에서 WBC가 상승했을 때 그게 뉴트로필이 올라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림포사이트가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뉴트로필이 올라가는 거는 대부분 이제 박테리얼 뉴모니아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림포사이트 도미넌트는 주로 TB나 아니면은 말리그넌시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WBC가 올라갔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뉴트로필이 올라갔느냐 림포사이트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DDX를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뭐가 올라갔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이 Pleural Fluid Analysis를 통한 트랜스데이트와 엑스데이트의 구별인데요.
그런데 그 plural fluid analysis 하면은 사실 트랜스데이트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상 플루이드 소견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것들은 사실 그 플루라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생기는 기전하고 비슷한 기전인데 그냥 양만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데 트랜스데이트는 뭐 염증이라든지 하는 뭔가 다른 이유가 근본적으로 더 있어요. 그래서 그 트랜스데이트와 엑스데이트는 성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엑스데이트를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플루럴 프로틴과 그 다음에 LDH입니다. 그래서 시럼에 비해서 플루럴 이퓨전이 이런 소견을 보이면은 그거를 엑스데이트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요거 세 가지는 라이트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책이랑 조금 제가 다르게 써놨어요. 이거 업투데이트 참고해서 써놓은 거고요. 책에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처음에 뭐냐면은 프로틴이 그 세럼에 비해서 0.5배 이상으로 많을 때. 자, 여기 절대 수치가 3.0 이상이면 된다는 그 조건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시고 그냥 0.5배 이상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리고 플루럴 LDH가 정상의 세럼의 0.6배 이상, 60% 이상일 때, 이것도 절대 수치가 200 이상을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시고 그냥 0.6배로 외우시고요. 마지막으로 플루럴 LDH가 정상 기준치, 그러니까 이제 병원마다 그 나름의 레퍼런스 밸류를 잡을 텐데 LDH 같은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잡고 있는 normal upper limit 그거의 3분의 2 이상이 됐을 때 그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요. 요거 세 개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은 엑스데이트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라이트 크라이테리아라고 하고요. 요게 시험에 참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플루럴 플루이드가 나오면은 반드시 적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즘엔 이것까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위에 라이트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더라도 시럼과 플루럴 플루이드의 프로틴 차이가 3.1 이상으로 굉장히 크던지 아니면은 알부민 차이가 1.2 이상으로 또 역시 굉장히 크게 나왔다. 그렇다면 설령 라이트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더라도 트랜스데이트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루럴 플루이드 프로틴이 3.5가 나왔다. 그런데 시럼 프로틴은 7, 8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봐요. 그럼 요때는 이제 나머지 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프로틴 차이가 3.1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엑스데이트가 아니라 트랜스데이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엑스데이티브 이퓨전의 특징은 주로 염증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정상 흉수처럼 색이 맑은 노란색이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뿌옇고 찐득찐득하고 또 피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루코즈가 60 미만으로 많이 낮아져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그 세럼과 비슷하게 뭐 그럼 100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60 미만으로 떨어진 거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밑에 루코사이트가 많은 거랑 연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정상 플루럴 플루이드는 WBC가 보통 1000 미만이고 그나마도 모노사이트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엑수데이티브 이퓨전은 뭐 염증, 감염, 암 이런 거에 의하다 보니까 WBC 카운트 자체도 좀 높게 나오고 그리고 뉴트로필이 거기서 뉴트로필 또는 이제 림포사이트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글루코즈를 소모를 하겠죠. 그래서 글루코즈가 6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엑수데이트는 이제 물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아까 뭐
저기 프로틴도 많다 그랬고 LDH도 많다 그랬고 뭐 WBC 뭐 그 세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pecific gravity 비중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높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발생했다면은 이제 염증의 마커 중에 하나인 파이브로노젠 이런 것도 높을 수가 있고 아까 피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RBC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exudative effusion의 에티올로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paraneumonic effusion이 제일 많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악화돼가지고 그 플루라 자체에서 균들이 감염이 돼서 끈적끈적한 농이 된 엠파이에마, 농흉도 있어요. 그리고 TB 감염도 역시 엑수데이트로 나가겠네요. 말리그넌시 말할 것도 없고요. 특기할 만한 거는 pulmonary embolism과 카일로프렉스 역시 엑수데이트로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엑수데이트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각각 특이적인 소견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둡시다. pulmonary embolism은 거기에 이제 갑자기 막혀가지고 터져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엑수데이트로 나오는데 이제 WBC나 RBC 카운트가 높게 나왔다. 굉장히 그리고 뽑았을 때 피가 많이 나온다. 그게 blood effusion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카일로프렉스는 다음 주에 할 텐데,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거는 그 저기 림프액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림프액에 섞여 있는 지방 성분 그래가지고 밀키 화이트하게 하얗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엑수데이트니까 글루코즈가 60 이하로 낮게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글루코즈가 30 미만으로 굉장히 낮을 때 이때는 원인이 엠파이에마 아니면은 류마틱 이퓨전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뽑아서 봤을 때 아주 찐득찐득하게 그 고름덩어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엠파이에마겠고 그냥 뭐 좀 탁한 정도? 그렇다면 류마틱 이퓨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exudative pleural effusion의 원인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게 paraneumonic effusion, 즉 뉴모니아 환자에서 염증 때문에 새어나온 조직액이 플로라에 고이는 거. 그게 제일 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paraneumonic effusion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정확한 데피니션은 any pleural effusion associated with bacterial pneumonia, lung abscess, or bronchiectas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염증 때문에 진물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파렌카임 자체의 염증 때문에 진물이 나와서 그게 플로라에 고이는 거를 파라뉴모닉 이퓨전이라고 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진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염증 때문에 vascular permeability가 증가해서 조직액이 많이 새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interstitial lung에 에데마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그게 플로라에 고인다. 즉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해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피부에 상처 나면 진물 나오잖아요. 그게 많이 나와서 고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런 거는 uncomplicated paraneumonic effusion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엑수데이트기는 하지만 균이 직접적으로 번식하거나 그래가지고 나온 거는 아니고 그냥 진물만 나온 거니까 sterile fluid일 거예요. 그래서 색도 clear, straw colored. 그러니까 정상 트랜스데이트랑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약간 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sterile, tissue fluid이기 때문에 clear, straw colored입니다. 농이나 고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도 색이 막 탁하지는 않고 그냥 맑은 황금빛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H는 7.2 이상으로 비교적 정상에 가깝고 글루코스도 60 정도. 아까 뭐 엑수데이트는 60 미만이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염증에 의한 거니까 WBC는 비교적 높게 나올 거고 특히 뉴트로필 도미넌트로 나올 겁니다. 그래도 5만을 넘진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염증 때문에 나온 액체지만
sterile fluid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람 스테인이나 컬처에서는 균이 보통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뉴모니아를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플루이드 양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니들로 빼주면 되겠지만 그 플루이드를 빼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근데 그에 비해서 complicated effusion은 그 조직액이 쌓이다가 균에 직접 감염이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뉴모니아 때문에 그 폐에 그렇게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뉴모니아의 원인된 균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렁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플로라를 넘어서 비스타럴 플로라를 넘어서 플로럴 캐비티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번식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플로럴 이퓨전에 글루코즈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많이 들었고 해가지고 굉장히 영양분들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분들을 먹고 균들이 번식을 잘 하겠죠. 그런 상태를 complicated infusion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그게 완전히 악화돼가지고 고름덩어리, 농덩어리가 돼가지고 한 곳에 단단하게 고인다. 그러면 그거를 엠파이에마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complicated effusion까지는 액체가 감염된 상태기는 맞지만 아직은 뭐 흐를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너무 찐득찐득해져가지고 한 곳에 완전히 그 고름덩어리로 고여서 몸을 이리저리 뒤집어도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엠파이에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파라뉴모닉 이퓨전만 이렇게 엠파이에마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플루이드든 간에 오랫동안 고여가지고 거기 균이 번식해서 농덩어리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엠파이에마가 될 수 있어요. 그치만 보통은 파라뉴모닉 이퓨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파라뉴모닉 이퓨전이 악화된 형태 중에 하나가 엠파이에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쯤 되면은 균들이 그 액체에서 막 번식을 했으니까 뽑아봤을 때 굉장히 탁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걔네들이 막 번식하면서 글루코즈를 다 써버릴 거고 글루코즈를 쓰면서 락테이트를 내놓겠죠? 그래서 pH도 7.2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글루코즈 60 미만으로 굉장히 낮고요. 이게 complicated effusion과 uncomplicated effusion의 주요 차이점이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complicated effusion 돼도요. WBC가 이전에 비해서 막 그렇게 rising high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그람스테인이나 컬처에서 그렇게 양성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 complicated effusion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typically 박테리아 로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람 염색이나 아니면 컬처에서 양성이 나올 정도로 아직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람이 네거티브니까 컴플리케이티드 이퓨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요 위에 있는 거 세 가지 색깔 자체가 약간 탁하게 변하고 그다음에 pH가 많이 떨어지고요. 아이고 밥이 됐다네. 그리고 글루코즈가 많이 떨어진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WBC 카운트나 아니면은 그람 가지고는 감별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근데 단순한 complicated effusion에서 엠파이에마 수준까지 가면요. 이게 complicated effusion과 그 여러 가지 랩이 비슷하지만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플루이드를 뽑을 때도 잘 안 뽑히고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피도 섞여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글루코즈가 30 미만으로 더 떨어질 거고 중요한 건 LDH가 100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박테리얼 로드가 굉장히 커져서 그람 스테인이나 아니면 컬처에서 typically positive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complicated effusion이나 아니면은
엠파이에마가 되면요, 그냥 냅두거나 아니면 안티바이오틱스 쓰는 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플루이드 자체를 적극적으로 뽑아줘야 되는데 그냥 니들로 뽑는 게 아니고 체스트 튜브 같은 이제 굵은 거를 인서션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드레인을 해줘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퓨전 양도 적고 그 다음에 uncomplicated parapneumonic effusion이다. 그렇다면은 oral antibiotics 사용하면서 팔로우업을 잘 해주면 충분하고요. 플루이드 양도 많고 환자 굉장히 불편해하고 complicated effusion이나 아니면은 엠파이어마 쪽으로 이행한다. 그러면 IV antibiotics를 사용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chest tube 같은 걸 인서션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드레인을 해줘야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매니지먼트를 봅시다. 플로럴 이퓨전에 대한 치료는 플로럴 이퓨전 생긴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퓨전을 빼주는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퓨전을 유발한 원인 뭐 예를 들어서 뉴모니아라든지 heart failure라든지 liver cirrhosis, nephrotic syndrome, renal failure, lupus 같은 뭐 류마티스성 질환 뭐 이런 그런 근본이 되는 원인이 있다면은 먼저 그게 잘 치료되고 있는지 자체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옵티마이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퓨전 자체의 증상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양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고 답답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정도에 따라서 니들 thoracenthesis로 빼주던지 아니면은 체스트 튜브 아니면은 인듀얼링 카테터 같은 그런 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레인을 해줄 건지 요거를 고려하는 게 좋겠네요. 증상이 없는 플로럴 이퓨전은 굳이 빼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때는 성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적 목적으로 액을 약간 뺄 수는 있겠지만 물을 빼주는 것보다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기억해 둡시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그냥 니들로 한번 뽑는 게 아니고 chest tube, 즉 다이어미터가 굉장히 넓은 큰 관을 넘어야 하는 그 인디케이션을 알 수 있냐 요건데요. 여러분 큰 관을 넣으면 당연히 더 불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무 때나 그냥 막 넣는 게 아니고 이제 굵은 거를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꼭 필요한 경우에 넣겠죠. 그래서 언제 하냐? 얇은 바늘이나 아니면은 피그테일 카테터로 뽑기가 어려운 꾸덕꾸덕한 걸 뽑을 때 이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엠파이에마일 때 요거를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Complicated Parapneumonic Effusion, 엠파이에마일 때 이걸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튜브 토라코스토미의 인디케이션을 적어놨는데 거의 Complicated Effusion이나 아니면 엠파이에마 기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H가 7.2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60 미만,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람에서 양성이 나왔거나 컬처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 말 자체도 엠파이에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그로스하게 뽑아서 뽑으려고 봤더니만은 막 농처럼 누런 게 찐득찐득하게 나왔다. 그렇다면은 역시 엠파이어니까 그 튜브 토라코스토미를 해줘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로큘레이티드 되어 있다. 그 로큘레이티드 되어 있다는 말도 사실은 거의 엠파이에마 같은 데서 이런 게 로큘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스트 튜브 인서션을 해가지고 액체를 지속적으로 드레이니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기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컴플리케이트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드레이니지를 큰 걸로 뽑아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줬을 때 답지에서 카테터 삽입, 뭐 피그테일 카테터 삽입이라든지 아니면은 흉관 삽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다면은 이때는 반드시 흉관 삽입, chest tube insertion을 해야 되는 거겠죠.
또 중요한 게 결핵성 흉수의 진단과 치료인데요.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엑수데이티의 플루이드가 나왔는데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즈, 즉 ADA가 높으면서 림포사이트까지 높은 경우, 그때 TB 플루리지,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가끔씩 ADA가 높으면서 림포사이트가 낮은 거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결핵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TB 플루리지가 의심된다면 TB PCR 검사나 아니면은 컬처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고요. 요게 AFB에서는 잘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FB 네거티브라고 해가지고 결핵을 반드시 룰아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 낚으려고 AFB에서 균 음성 나왔다 이렇게 주는 거에 굴하지 마시고요. 자신있게 TB를 찍으시면 돼요. 치료는 폐결핵과 동일하게 사제요법을 시행하면 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추가하면은 디전을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악성 흉수와 악성 중피종 요거 보고 마칩시다. 악성 흉수란 캔서가 플로라까지 인베이전 해가지고 거기서 액체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렁 캔서고요. 그 외에 브레스트 캔서, 림포마도 있다 그럽니다. 증상은 역시 가슴에 물이 가득 찼으니까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통증도 호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액체를 뽑아서 검사하면은 역시 엑수데이트가 나올 건데, 프로틴과 LDH가 높고, 그 다음에 WBC에서는 림포사이트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악성 세포들이 글루코즈를 소모할 거니까 글루코즈는 낮게 나오겠네요. 또 만약 튜머 마커 검사를 해보면은 암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마커가 검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꼭 CA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플루이드에서 사이톨로지 검사를 하면은 악성 세포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안타깝게도 요 정도 되면은 치료로 뭘 해주기는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폐암에서는 요 정도 되면은 M1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스테이지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듀얼링 카테더를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배액을 해주고요. 자꾸 뽑아도 계속 생기면은 그때는 흉막 유착술이라고 해서 독시사이클린, 블레오마이신, 탈크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파라이탈 플로라와 비세럴 플로라를 완전히 유착시켜서 더 이상 플루이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악성 중피종인데, 중피, 즉 메소필리움이란 이제 플로라 같은 채강, 실룸을 덮고 있는 심플 스쿼머스 에피텔리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암이 된 거를 메소필리오마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almost exclusively 성면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흡연과는 무관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면 노출됐을 때 담배를 피우면은 렁캔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메소필리오마랑은 무관하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증상은 다른 플루럴 디지즈와 큰 차이는 없어요. 체스트 페인, 디스미아 이런 걸 호소하는데 점점 심해지게 되겠죠? 아마 숨을 들이쉴 때 통증이 더 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나 CT를 찍어 보면은 튜머가 있는 쪽에 플로럴 thickning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쪽에 렁이 쪼그라든 것도 보일 겁니다. 또 아스베스토시스의 소견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오른쪽에 메소텔리오마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플로럴 월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CT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플로럴 월 thickning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렁은 쪼그라들어서 아텔렉타시스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아텔렉타시스까지는 아니고 렁 파이버시스 때문에 쪼그라든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스베스토시스의 소견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쪽에도 약간 플로럴 시크닝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스베스토시스가 원인이 돼서 메소필리오마가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확진은 VATS, 비디오
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이걸 하든지 아니면은 open thoracic biopsy 이걸 하게 될 거고요. 치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대증 치료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 산소 공급 이런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흉수의 감별, 악성 흉수 두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복습 꼼꼼히 하시고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